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보합세를 이어가다가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넘은 건 3년 5개월여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코스피가 드디어 3,000선을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닷새째 오르며 2,98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29% 오른 2,986.52에 개장해 장 초반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장중 2,999까지 올랐지만 3,000을 넘기기에는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10시 45분쯤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가 장중 3,00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1월 3일 3,010.77 이후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코스피가 최초로 장중 3,000선을 넘은 것은 2021년 1월 6일로 당시 지수는 3,027.16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3,000선에서 등락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3,006.93, 29포인트 0.98% 오른 3,006.93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사자로 전환했고 반면 순매수세를 보이던 개인은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종목별로는 태국 진출 소식에 카카오뱅크가 7%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오른 채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0.14% 오른 783.63의 개장에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내린 1,375.4원의 거래를 시작했고 미국이 이란의 협상 시한으로 2주를 제시했다는 소식에 하락해 장중 1,360원대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1,370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차관급 5명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차관급 인선 이후 열흘 만에 추가 차관 인사를 단행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새 정부 인선이 발표됐다고요? 네, 조금 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차관으로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이 통일부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라며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차관이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을 조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가 중용됐습니다. 김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역임한 정책통이고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행정 이해도도 높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기용됐습니다. 역시 차관급인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뽑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본부장이 행안부 안전기획과장과 재난대응 정책관 등을 지내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축적했다며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6명 인사를 단행했는데 열흘 만에 추가 인선에 나선 겁니다. 차관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직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모레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현안을 두고 만나게 되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가까이가 지난 뒤에야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참모진의 회동 건의 시기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등 소통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최근 외교 데뷔전을 치르고 온 만큼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우선 G7 정상회의 성과를 여야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오를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신속한 추경 집행이 실현되려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추경의 국회 심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둘러싼 협조를 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진다는 건 내각을 총괄할 총리직 공백이 길어진다는 의미인 만큼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국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관련 여야 협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가 취소되면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정보위 전체 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국회 정보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최 직전 회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돼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후보자의 대북관과 안보관 등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회의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첫 인사검증부터 쉽게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중대한 인사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 정부 추경안을 두고도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네, 다음 주 월요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지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여야 협의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절차 논의에 들어가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공석인 국회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즉시 심사에 돌입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4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원구성 협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으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엔 일부 동의하지만 취임 2주 만에 내놓은 졸속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기 진작 효과보다 물가 자극과 국가 채무 증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의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김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점에서 재산 증식 배경과 아들 입시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을 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력도 검증 대상인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공개한 중국 출입국 기록은 편집된 자료라며 원본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대응책을 논의한 뒤 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야당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일단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어 의혹을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연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새 정부 발목 잡기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재산이 2억 원인 사람에게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부인까지 청문회장에 부르겠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지나치다면서 이러니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 등 이번 내각 인사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특정 후보자를 흠집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업무 보고가 미흡하다고 보고 도중에 중단시키고 나중에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핵심적 공약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절차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며 검찰이 제출할 추가 자료를 본 뒤 오는 25일 추가 보고를 진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 특검보 진용도 갖췄습니다.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를 기용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들어설 서울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 특검보에 누가 이름을 올렸습니까? 네, 많이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의 경우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6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까지 이 4명은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를 지낼 때까지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인물들이고요.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윤재 교수 역시 검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최상병 특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특검보 구성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장우성 변호사인데 경찰 총경 출신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 경찰도 내란 사건 수사에 깊게 관여해 있고 특검 파견이 불가피한 만큼 중간 조율 역할을 기대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장관을 빠르게 기소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내란 특검이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면서 가장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죠. 조금 전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인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는 아닙니다. 법원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고요. 앞서 조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내란 사건 재판부인 형사 25부에 신속한 병합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이 배당된 형사 34부 그리고 내란 사건 재판부인 형사 25부 재판장 등 관계 재판장들이 논의를 거쳐서 사건 병합 여부 그리고 담당 재판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또 김건희 특검팀도 수사를 위한 진용을 꾸리는데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파견을 요청한 부장검사들이 오늘부터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파견 검사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지만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방향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파견 검사를 최대 40명까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파견 요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상병 특검은 특검보를 추천해 놓고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의 파견을 요청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명현 특검도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준비 기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는 특검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인천과 경기 북부에 피해 신고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현재 수도권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 대부분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인천 소방은 오늘 아침 8시를 기준으로 호우 피해 26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12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됐고 중구와 남동구, 계양구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도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경기 북부 소방본부는 오늘 아침 8시까지 모두 60건의 안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도로장에 24건과 주택이 침수되는 13건 등에 대해 작업을 마쳤습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저희 제보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운서동에서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 위에 흙까지 쏟아졌고 소방이 출동해 배수 작업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새벽 5시 반쯤 서구 검암동과 경소동, 미추홀구 숭이동에선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오류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서 지하차도에 차량이 침수됐고 60대 남성 1명이 구조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식사동에선 도로에 물이 잠겨 차량 여러 대가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내곡동도 도로가 침수돼 소방이 배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엔 경기 양주시 송추역 인근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도로를 막아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강원 지역에도 현재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과 철원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건 계곡 범람이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옥 기자. 네, 강원도 화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 영서 북부 지역 새벽부터 정말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강한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강원도 화천의 대표적인 하천변 유원지입니다. 이 계곡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미 내린 비의 양이 워낙 많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계곡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장마의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 양상을 띈다고 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계곡과 강이 불어나는데요. 이 장마철 안전불감증이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잠시 비가 그쳤다고 등산이나 야영을 하면 무척 위험합니다.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는 계곡이나 강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강원 지역, 현재 접경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화천은 호우경보 그리고 인접한 양구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화천 광덕고개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화천이나 철원, 양구 등도 80에서 9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서해안에서 유입된 비구름대는 조금씩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장마전선이 본격 남하하면 비는 다시 강해지며 특보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8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는데요. 앞서 산사태 취약지역 800여 곳을 점검하고 중장비 420여 대를 전진 배치한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북한강 수계댐도 올해 처음 수문을 열 계획입니다. 오후 1시부터 춘천댐이 수문을 개방하는데요. 초기 방류는 초당 200톤 내외로 많지 않지만 하류에 있는 의암댐이나 청평댐 그리고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도 수문 개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화천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 수준의 장맛비가 쏟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현재 호우 상황과 전망, 피해 예상 지역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침부터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걸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주도에서는 벌써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위쪽까지 못 올라오다가 어제, 그러니까 6월 19일 저녁부터 중부 지방까지 이제 이 장마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일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기상 당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호우특보를 발령하는 겁니까? 네, 호우특보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로 나뉘는데요. 예.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아직은 안 내렸지만 앞으로 3시간 강수량이 60mm 이상 예상이 되거나 예.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표합니다. 호우경보는 그거보다 양이 많아서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이 될 때 이제 호우특보를 발령을 하는데 기상청이 이 호우특보와 달리 또 그 긴급 이 재난문자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미 많은 비가 그러니까 1시간 강우량이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 이미 내렸거나 또는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 이미 내린 경우에는 이건 예보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휴대폰으로 쏴주기도 합니다. 이런 그 호우특보와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제도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기상청이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예. 바로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금은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지금보다 더 많이 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구름의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서쪽인 중국 내륙 그래서 길게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체전선이 뭐냐면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 대륙의 따끈따끈하면서 건조한 공기 이 사이에 어떤 힘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경계면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시간 비가 내리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이 경기 북부 쪽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오늘 오후에 가면 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서 지금 강한 비가 내리지 않는 충청도, 강원도 등지에서도 호우특보가 이제 내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 장맛비를 보면요. 예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대처가 더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지난 2022년 그 수도권 폭우 사례를 보면 서울 신대방동에 1시간에 141.5mm 비가 내려서 강남역이 침수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예. 서울의 과거 1시간에 115.5mm가 가장 많은 강수량이었는데 이때 1시간에 141.5mm가 내렸습니다. 또 작년에 100mm 이상 비가 내린 건수가 16번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원래 여름철에 이런 국지적인 집중 호우성을 보였던 여름철 강수인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어떤 시간당 100mm 이상 내리는 그런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 여름에도 지금 특히 오늘 밤에도 지금 현재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 제주도나 남부보다는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등 이 중부지방에서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정체전선으로 비구름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장맛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현재는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밖의 지역으로 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 경기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 영우들면서는 남쪽으로 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경상도까지도 비가 내리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정체전선에서 내리는 이 장맛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이제 오후부터는 좀 일시 그치고 그치겠지만 저 남쪽과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내리는 비가 우리가 말하는 오랫동안 머무르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내리고 있는 비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내리고 비가 그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 여러 시간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예. 자, 끝으로 이번처럼 극한호우가 우려될 때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접근이나 특히 지금 여름철 야영을 하는 분은 없을 텐데 야영은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됩니다. 예. 또 하천변이나 그 강변에 요즘에 산책로 많이 조성을 해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하수도와 그 지하 주차장 비닐이나 낙엽이 덮여 있는지 확인해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넘치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고, 특히 농촌에서는 농경지 침수, 농수로 범람 이런 급류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토사 유출로 인해서 산사태나 낙석 등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각이 서는 여야 의원 두 분과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추경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을 하면서 전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이제 재정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풀어서 다소 부채를 지더라도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게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채 문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물가 문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아마 야당도 알 겁니다. 지금 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이 유동성 한번 원샷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체질 관리하는 근본적인 정책 없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빚내서 쓰면 이제 바로 다음엔 또 이제 이제 30조 안 되겠다 300조 쓰자 이렇게 나옵니다. 돈 푼다. 이거 한두 달 갈 거거든요. 네. 그럼 9월 10월쯤 가면 야 그거 한 번 더 하자. 그때 좋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면요. 그게 포퓰리즘이고 그게 중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리겠다 이런 정부의 구상인데 여야 반응 지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흉년이 들거나 나라
경제가 힘들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할 때는 고간을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로 시장이 돌 수 있게끔 하고 돈이 서민들에게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먹고 사는 데에 큰 걱정이 없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가 무너진 상황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 부흥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서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경기 진작과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1차 추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추경을 했던 그 재원들이 지금 다 사용이 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절반 정도도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주 만에 이렇게 추경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내용들을 이제 면면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게 대부분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고 뭐 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거 때는 주장을 하셨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차별적 지원을 차등적 지원을 하겠다고 또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현금 지원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쿠폰 지급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은 그냥 돈만 쓰고 재정만 날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 경기 진작에는 큰 도움을 줄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조짐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갑자기 확 풀어버릴 때 집값 상승이라든지 물가 폭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당연히 현실적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 물가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다 이런 얘기하시고 부채도 크게 문제없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는 조금 말씀을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오히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태도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헬리콥터 머니를 풀면 현금을 다발성으로 풀게 되면은 쌓아놓는 사람들 때문에 돈이 안 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지급되는 것은 쿠폰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다시 국고로 환수되고 소멸되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25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돈이 들어왔을 때 지역화폐로서 사용을 해야 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사실상 뭐 부동산 경기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이렇게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그 돈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는 조금 무관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가 돌 수 있게끔 시장 경제에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계가 있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비판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사실 어렵게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단순히 차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나와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고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보편 지급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왜 또 차별 지급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취약계층이 어려우니까 더 많이 줘야 돼서 그 사람들한테 선택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조금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저는 야당의 입장을 들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역화폐로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우려가 적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역화폐 지금 몇 군데 추진해갖고 조세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었죠. 상당히 경기 진작에 무용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9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2천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한 13조 원 정도를 소비 쿠폰으로 지역화폐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발행 비용 그래 발행 비용이 전체의 금액의 2%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3조가 아니라 10조만 한다 하더라도 2천억은 발행사의 수익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화폐를 실시했을 때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도움이 돌아가는 것인지 특정 업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사후적으로라도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 지원금입니다. 어떻게 또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한 내용들 좀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총 13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 1차, 2차로 두 차례 나눠서 1인당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편과 또 선별 개념이 병행된 방식인데 소득 상위 10%에는 우선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되고요.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자, 여기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자, 이 소득 구분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4인 가구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서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면 15만 원씩 4명 해서 총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일반 국민 가구는 100만 원, 차상위 계층 가구는 160만 원, 기초수급자 가구는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자, 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또 거주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4개월 안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비탕감을 위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 사업 예산도 포함됐는데요. 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이제 소비 쿠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받게 되면 또 받고 싶은 심리가 생기지 않을 거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 카페를 통해서 나가서 식당에서라도 돈 쓰게 만들어서 경제가 돌게끔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이 더 힘들다라고 한 이야기, 그리고 경제가 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것을 살려야 민생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한 민생지원금을 내보내는 건데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대왕고래라든지 이런 대국제사 이런 사업으로 돈을 펑펑 쓸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민생을 살리겠다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어서 해당 부분들은 경제를 살리고 경쟁에 민생이 돌게 하는 데는 충분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손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민생지원금, 그러니까 4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고 다시 국고로 기속될 수 있는 돈인데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한 심정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 소비 쿠폰과 함께 비탕감 사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은 또 손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빅탕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역대 정부에서도 사실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정리 사업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출발 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빅탕감 정책을 실시할 때는 항상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네. 왜냐하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또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탕감 정책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채무 이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그 삶의 막다른 상황까지 가는 경우라든지 예. 굉장히 불행한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긴급 처방 차원에서는 검토될 수 있지만 예. 이것이 보편적인 도덕적 해이로 나타난다든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정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울산에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겠다라는 국가적 목표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출범식을 찾아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조금 전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울산에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와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원래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남 지역에, 제가 안동 사람인데 우리 고향 분들도 이 울산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 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대한민국 전체 지방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두겸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네. 정확히 보고 계세요. 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일종의 어쩌면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는 이 위기들도 다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또 위대함이 있죠. 우리 정신화 대표님 같은 또 우리 이준희 사장님 같은 분들이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경제계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 시대에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AI 데이터 센터 출발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규모 측면에서나 특히 지방에서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점들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SK 회장님 애쓰셨고요. 울산이 상징하는 그런 전통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게 지방 경제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수도권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 새로운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대한민국 주가가 2,992.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오늘을 기해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울산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도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함께 보셨는데 산업화의 출발지인 울산이 살아야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 이 점을 좀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전 의원님, 아무래도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 이 정부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경제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울산에 방문을 또 하셔서 저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대통령실에는 AI 수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AI 수석이 생기면서 했던 얘기도 혁신을 만드는 것은 AI 스타트업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AI와 그리고 경제 발전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비탄감 정책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 부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절제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서지영 대변인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벌려지면 당연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사람을 살리고 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7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고 그리고 본인의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단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살려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1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악용을 하지 않게끔
이 절제된 정책 운영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기민하게 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야당과 함께 협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전 의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안 처리가 돼야 지금 이 소비 쿠폰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안 처리 앞두고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와 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또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좀 논의돼야 할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도 뭐 협치 차원에서 이런 회동이 성사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날 때는 사실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수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새 정부의 첫 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이번에 G7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실 거고 또 그 야당의 도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이 주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회동 자리가 뭐 협상을 하는 자리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여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국민을 대신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정권 출범 초에 이렇게 뭐 2주 만에 지금 시작되는 추경 논의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향후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의 도덕성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조금 지도부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국회 내에서의 협치의 복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 좀 나누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언급해 주신 뭐 김민석 후보자, 특히나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이슈가 대통령의 뭐 국정 지지도나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 대통령이 철회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후보자도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의혹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말에도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야당 측에 제공을 하고 해당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후보자실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철회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께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야 대표의 대통령과의 회담은 사실상 정치의 복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오늘 아침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함께 좀 들어보고요. 민주당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해 보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다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그 다음 민선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전부 도덕성 문제가 있고 범죄 전력이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서 도덕성 검증은 보나마나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대통령이나 총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선동으로 무마하려 될 것이 명약바라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님이 김민석 후보자의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십시오.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라면 우리 당은 모든 의원님들이 나서서 주진우 의원님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검증할 것입니다. 네, 자
두 녹취를 함께 들으셨는데 과거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장관을 결국 이제 사퇴시킨 조국 검증 TF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뭐 비슷한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김민석 후보자 검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강요 후보자들의 검증이 계속해서 이제 지명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검증 TF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아까 화면을 보고 저는 이제 우리 당에서만 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메신저로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뭐 총리 후보자로 해서 청문회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협치를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정말 마르지 않는 돈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스폰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이 법 감정, 도덕적 감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산이 신고된 재산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거의 마이너스 5억이었는데 5년 뒤에 사실상 한 13억이 쓰여졌고 가지고 있는 재산 한 2억 천 정도로 신고된 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께서 그것을 본인이 해명을 하시면서 아까 뭐 SNS에 해명하시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해명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저는 더 큰 의혹을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판 기념회를 2번 했고 그다음에 빙부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결혼을 재혼을 하시면서 축의금이 있었고 한 4번의 이벤트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흐름에 해당하는 돈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었다는 건지 증빙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계좌상에 이동이 있었다면 다 증빙이 됐을 거거든요. 이미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첫 번째 공직자 재산 신고에 다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범죄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토를 하신 거예요. 출판 기념회 갖고 돈은 몇 억 벌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출판사와 그 인지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소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해명 내용 중에서 제가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제 나이대에 이 정도의 정치를 하는 사람은 뭐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김민석 후보자의 나이대의 정치를 그 정도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인지 그것은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기신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이분은 뭐 현금 8억을 집에 쌓아놓고 썼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적인 그 비판과 더 큰 역풍을 몰고 올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지금 이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자료 정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본 것처럼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연일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세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너무 좀 감정적인 소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시간이 짧은데 계속 내놔라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자료가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뭐 감정적인 소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청문위원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한 지 이틀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도 하기도 직전까지 자료 왜 안 주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뭐 논란의 거리는 충분히 없다. 저는 해소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참으로 저희는 아이러니합니다. 당신이 몇 억 쓴 것 같은데 왜 그것은 그 돈은 어디서 났냐라는 식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시점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그 모든 돈을 모아놓고 당신이 8억 썼는데 그 8억은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식의 공격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부분은 뭐 기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후보자도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라리 과거 정부의 총리들처럼 정관 예우 받고 몇십억씩 재산이 있었다면 그 돈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비판은 안 들었을 텐데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돈도 없고 근데 쓴 돈은 많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변질되다 보니 저희는 황당한 겁니다. 심지어 뭐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을 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도 오랫동안 공직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재산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의원님한테 네 그 돈 어디서 났냐라고 묻는 격이어서 오히려 그러면 주진우 의원을 검증해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메신저의 공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정치권에서 해오던 정치적인 공방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면 그 여러 의혹 중에 칭화대 그 학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출입국 기록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거를 법무부에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또 냈더라고요. 그 김민석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기록은 출입국 기록이 아니죠. 출입국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나온 기록이 아니고요. 본인이 재정리한 엑셀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만 하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확한 이제 기록이 나올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록들을 여러 가지 이제 제출을 쭉 하셨는데 네. 저 기록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려면 본인이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작성한 기록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기록을 제출하시는 게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왜 중국 갔던 것만 물어보느냐. 그것만 제출했느냐, 본인이 가공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해오던 역할들을 봤죠. 지금은 중국의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 간 거 이것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출입국 기록 전체 다 까라 그러면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간 것까지 이건 또 왜 갔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갑자기 다른 의혹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 말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간 거가 있는데 그 비행기 값은 또 어디서 났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해왔고 그런 식으로 비판을 정치권에서 해오다 보니 해당 부분들은 중국의 칭화대 석사학위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 입국 기록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마 미국에서 법학 박사 학위 중에 칭화대에서 석사를 받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이분이 칭화대에서 석사를 하는 과정에 최고위원을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고위원회에 가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부실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시장에 또 출마를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부산시장에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칭화대 가서 석사학위 받으면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시장 나오겠다라고 선언하신 것 저는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 많은 걸 한꺼번에 했냐라는 이야기이신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정말 법무부에서 정식 출입국 기록이 제출이 된다면 조금 소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신임 원내 지도부를 구성을 했는데 유상범 의원, 김은혜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본인들이 정책이나 그리고 정무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주장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굉장히 또 친윤으로 묶이는 분들이 올라오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상범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그 정책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게 평가합니다만 조금 강한 목소리를 던 분이시다 보니 협상하는 데는 난항을 겪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협상이 그래도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께는 더 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조기 전당대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인사들이 벌써부터 이제 움직임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어떤 의사를 밝힌 건데 이낙연, 손학규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전당대회의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 전당대회 소집 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백가쟁명식으로 의견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펼쳐져 있는 의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원내 지도부가 뭐 친윤 지도부로 구성됐다는데 강원도의 유상범 의원님이랑 경기도의 김은혜 의원님입니다. 철저하게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는 안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죠. 장마 시작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비가 집중되면서 인천과 김포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더 거센 비가 쏟아지면서 내일까지 최대 1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강수 현황 또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현재 호우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김포, 파주 등 경기 북부 7곳과 강원 화천에는 호우경보가, 서울과 경기 북부 전역, 강원 양구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지금은 새벽보다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졌지만 이들 지역 곳곳에서는 여전히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 포천, 강원 화천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중북부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새벽 한때 인천 서구 금곡동에는 시간당 63mm, 경기 양주 백서급에 시간당 60mm 등 인천과 경기 북부 8곳에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 4곳과 김포 3곳에서는 새벽 5시쯤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에 산사태 우려도 커지면서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인천 계양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장마 시작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걱정인데요. 오늘은 비가 더 강해진다고요? 네, 지난 밤사이 수도권에 비가 집중된 건 서쪽에서 점차 다가오는 저기압과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일부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곳곳에서 비가 잠시 약해졌지만 점차 본격적으로 정체전선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오후부터는 저기압까지 더해질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에는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100에서 많게는 1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는 물론 많게는 시간당 7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천 범람과 급류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산책로나 지하차도 출입은 피하고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인천과 경기 북부에 신고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현재 수도권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 대부분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인천소방은 오늘 아침 10시를 기준으로 호우 피해 33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16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됐고 남동구가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도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아침 10시까지 모두 135건의 호우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도 33건 들어왔습니다. 네, 피해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인천은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운서동에서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 위에 흙까지 쏟아졌고 소방이 출동해 배수 작업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쯤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이동에선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오류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서 지하차도에 차량이 침수됐고 60대 남성 1명이 구조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식사동에선 도로에 물이 잠겨 차량 여러 대가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내곡동도 도로가 침수돼 소방이 배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엔 경기 양주시 송수역 인근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도로를 막아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내 하천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청계천과 도림천, 안양천 등 하천 29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빗물 펌프장 5곳을 부분 가동해 혹시 모를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 우려 지역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 부서와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아침 6시부터 상황 근무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이고 철저할수록 생명을 지킨다며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시군의 전방위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마철 지하 공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물막이판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에다 침수 위험 건물이라는 낙인 효과, 사전에 설치했을 때 입주민들의 민원 등이 물막이판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년 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쏟아지는 폭우로 주차장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잠겨버렸고 차를 빼러 내려왔던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빗물을 가로막을 물막이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장마철 100m 떨어진 강이 범람했을 경우를 가정해 실제 아파트 주차장에 가림막을 설치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10분이 채 되지 않아 기둥을 설치하고 1m 높이 물막이판을 세웠습니다. 수조 안에는 물이 50cm 높이로 차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물막이판 덕분에 지하주차장 안으로 새는 물은 거의 없습니다. 물막이 효과는 크지만 설치율은 미미합니다. 현행법상 침수 위험이 있더라도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의 건축물이 아니라면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데 대규모 점포나 병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살펴보니 물막이판을 설치한 경우는 4.52%로 5%도 안 됐습니다. 자동식 물막이판은 억대, 수동식이더라도 1,000만 원이 넘는 설치 비용이 문제. 더구나 침수 위험 건물이라는 낙인 효과도 설치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막이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는데요. 침수 건물로 인식되어서 건물주는 건물의 가격이 하락할 걸 우려해서 물막이판 작동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비가 얼마나 왔을 때 작동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는 데다가 비가 오기 전 설치했다가 자칫 입주민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뭐 방선원이라든가 뭐 공고문을 붙이는 여쭤보고 주민이 관리실에다가 그러고서 해결을 했으면 뭐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빈발하면서 침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세심한 지원과 지침 마련으로 침수 예방 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검보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어젯밤 특검을 보좌하는 수사실무 책임자인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 요청안을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낙점된 겁니다. 조 특검은 출범 엿새 만인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이미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으로 한층 속도가 붙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염 특검의 특검보 4명도 곧 임명할 거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이 형사합의 34부로 배당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사건이 배당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내란 혐의 사건은 모두 형사 25부가 맡아왔는데 병합 여부는 관계 재판부들의 합협의를 거쳐 판단할 전망입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밤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면서 무혐의 처분했던 기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과거 수사팀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진용이 꾸려진 이튿날도 기관 순회에 집중했습니다. 전날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내용 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우리 특별 검사 보고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나 수사 인력 파견을 위한 협의는 물론 그동안 언론 보도로만 접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특검팀 설명입니다. 파견 인력까지 합류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수사 방향도 윤곽을 드러낼 거로 보이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지입니다. 특검법엔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수사를 고의로 지연, 은폐, 비호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일단은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등검찰청에 11분, 기존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7분 방문해 교류했을 뿐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수사팀은 4년 동안 찾지 못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을 검찰 재수사팀이 개시 한 달 만에 포착한 데다 기존 팀이 단서가 발견된 미래에셋을 이미 압수수색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장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핵심 군 시설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세에 궁지에 몰린 이란이 집속탄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결정을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혀 그 전에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일주일로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만 이곳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도 이스라엘 곳곳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비롯해 곳곳에 미사일 경보가 발령되는 등 양측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이스라엘은 이란의 아라크 핵시설을 공습했고 이에 맞서 이란은 이스라엘 군 정보시설 등으로 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세가 강화되자 이란은 집속탄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어제 중부 지역에 떨어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소 한 발은 집속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 안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새끼폭탄이 들어가 있다가 폭발과 동시에 새끼폭탄이 사방으로 확산하는 무기로 무차별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사용한 탄두는 지상 7km 상공에서 약 20개의 새끼폭탄으로 쪼개져 8km 반경 지역에 흩뿌려지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새끼폭탄 중 하나가 이스라엘 텔라비브 부근 아조르 지역의 민가를 덮쳐서 소형 로켓에 맞먹는 피해를 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어제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루카 병원에 날아든 이란 미사일로 인한 부상자는 현재까지 24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전쟁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발언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최후의 최후 통첩,
이렇게 표현했죠. 최후의 통첩을 전달한 데 이어서 2주라는 최종 시한을 제시하면서 핵무기 개발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해 이란 핵시설 공격에 나설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이란과 협상 가능성도 여전히 강조해서 이제 공은 다시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이 기울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새로운 시한을 내놓은 데에는 중동 전쟁 개입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란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지하 깊이 위치해 있어서 미국의 초대형 폭탄이죠. 벙커 버스터로도 완전한 파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구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충돌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정황도 쏙쏙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미 공군 기지에서는 수송기와 정찰기 등 군용기 약 40대가 이동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는 연일 필사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각국 정부도 자국민 대피 작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추구하지만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직접적인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게 불가피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을 결정하면 포르도를 폭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f the U.S. moves to potentially strike Iran's nuclear program, the attention would be at Fordo, an underground nuclear fuel enrichment plant under 300 feet of rock. 미국이 카메네이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공격에 나서면 더 잃을 게 없는 이란이 거세게 저항할 것이 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일대 원유 시설과 미국 군사 외교 시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If America does commit, that the real risk here, which Iran has been threatening, is that it will potentially target American and other nations' military capability in the region, a lot of which within missile range of Iran. 이란 영토는 미국이 가장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른 아프가니스탄의 2배, 이라크의 3배입니다. 이라크에선 8년간 전쟁을 치렀지만 이슬람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IS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란과 전면전에 돌입하면 이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게다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Iran has made such technological breakthroughs and they likely have the internal infrastructure for training scientists in their own universities and so on, that I'm sure there's going to be a next generation of scientists who are going to be able to pick up that work. 미국 입장에선 이란을 공격해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체제 전복이 아니라 핵 능력 억제를 위한 것이란 확실한 선을 긋고 포르도 시설 정도만 파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과연 이란이 전쟁과 핵을 포기할지 또 이스라엘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 선택지와 그 결과에 대한 파장을 놓고 트럼프의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안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란의 핵 포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 지금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을 그리고 이란은 병원을 공습했다고 하던데 지금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양측 간의 피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지금 사망자가 한 20명에서 한 30명 되고요. 부상자가 한 300명, 400명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측 피해자는 더 크겠죠. 예. 사망자가 한 300에서 400, 부상자는 더 그보다 훨씬 많을 거고요. 그래서 양측 간에 계속 공방이 이어지면서 희생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민 상황도 좀 궁금한데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모두 지금 대피가 됐습니까?
모두는 아니고요. 예. 원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요르단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예. 주변 인접국이죠. 예, 국경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투르크메니스탄을 또 육로를 통해서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에 또 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좀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일단 이란의 핵시설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란의 핵시설 아라크 중수로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자, 아라크는 경수로가 아니고요. 중수로 원전이고 중수로 원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경수로보다. 예. 그래서 플루토늄은 사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을 많이 받는 원전 시스템이 바로 중수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라크 중수로 원전을 지금 직접 타격을 했고요. 예. 뭐 다른 시설들도 많이 타격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뭐 절대 우리가 이란의 지금 핵무기 개발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지금 이번 전쟁의 가장 큰 목표가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라크 중수로 원전 타격은 뭐 어찌 보면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이 이곳을 타격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요? 자, 그것은 이제 확실히 우리가 명확히 타격을 했다. 왜냐하면 계속 말로만 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이란도 계속해서 이제 선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타격을 했다는 증거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단호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일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니까 이란 원전 폭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원전이 폭발하면 체르노빌급의 재앙이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농축 우라늄이 이미 들어가 있는 원전, 사용하고 있는 원전을 이제 공격하면 사실상 방사능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기가 오염이 되는 것이고 또 바람이 불면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금 우려되는 것은 나탄즈와 포르도인데요. 나탄즈는 이미 IAEA 쪽에서 하는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방사능이 좀 유출됐으나 그 핵시설 밖으로 지금 아직 유출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후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미국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나탄즈라는 이 중요한 핵시설을 지금 공격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군사작전을 모든 군사작전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명령만 내리면 된다고 했는데 미국이 만약 군사작전을 시작하게 된다면 첫 번째 타겟이 바로 포르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60% 이상의 아주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 것이고 물론 지하 한 100m 정도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더라도 조금 방사능 유출이 낮을 수는 있겠으나 전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지상군이 먼저 들어가서 고농축 우라늄을 먼저 빼내야 되지 않냐. 공격을 하기 전에. 그래야 오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군 특수부대 투입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국들에서는 우려가 클 텐데 중동 국가에서 피폭 대처법 등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불똥이 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람이 불면 이게 계속 오염이 번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라늄 피폭을 막기 위해서 지하 시설로 숨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바람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우라늄 피폭을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지금 공유되고 있고요. 특히 아랍 국가에서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뭐 카타르나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이 오히려 이 방사능 유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제발 최악으로 가는 상황을 막으려고 지금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이스라엘 지도부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 의지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하메네이가 지금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뭐 명확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라는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란 가셔서 $100짜리를 환전을 하면 이란 돈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환율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정전이 하루에 2-3번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도 잘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외교와 국방으로서는 또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이란의 방공망이 거의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란의 영공을 건 적국에게 적국인 이스라엘에게 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집권 세력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 카메네이는 상당히 위험한 정권의 정당성에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신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표가 이란의 핵 능력 제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로 바뀌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항상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되지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우리와 대화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시온주의자 국가라고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적대감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강경한 그다음에 반 이스라엘 정권을 새로 다른 정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 그러나 사실상 저는 이스라엘이 노리고 있는 정권 교체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백악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몇 주 내에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실제로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가능성은 있죠. 이란은 이미 핵 문턱 국가가 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핵 문턱 국가란 말씀은 3주나 한 달 내에 핵탄두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핵물질과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로 만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란은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은 우리 이란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저 양측 간의 팽팽한 대결 양상으로 가면서 결국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이 그 틈을 타고 이란을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하메네이를 암살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란을 압박하면 이란이 결국에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던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이란은 지금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국을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만약에 정권이 살아남고요.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린다면 이란은 다시 한번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을까?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이렇게 압박할 수 있었을까? 결국 이제 북한 모델을 보는 거죠. 그러네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수단을 쓰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은 그게 없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면만 잘 넘어간다면 이란은 또 한 번 차라리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정권 안전을 위해서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백악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향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요. 네.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네, 투트랙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외무장관, 즉 아바스 아락치가 EU, 즉 유럽에 있는 외무장관들과 회동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양측 간의 미국과 이란 간의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미 이란에 또 다른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2주 내에 미국과 이란이 지금 대치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타협안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을 수도 있죠. 예. 다만 과연 2달 동안 협상을 했을 때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했는데 2주 안에 어떤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2주라고 하지만
2주 내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란에게 2주 정도의 시간을 준 셈인데 교수님 지금 답변으로 보면은 이 2주간 안에 이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원하는 것은 우라늄 농축 권한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약 포기한다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굴욕적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아주 압도적인 군사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던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면서까지 협상 테이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어떤 아주 좋은 협의안, 타협점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안에서도 군사 개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좀 큰 것 같던데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마가, 즉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지해왔던 그런 언론인들도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왜 미국이 개입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티븐 배너라든지 그리고 팍스 뉴스의 앵커죠. 터커 칼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냐. 우리가 들어가면 또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된다. 절대 지금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끝으로 협상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자, 협상은 이미 시작이 될 겁니다. 2주 안에. 어찌됐든 뭐 간접 협상이든 직접 협상이든 계속 될 건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만한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예를 들면 뭐 한쪽이 이란이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누가 큰 양보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좋다. 이란이 3.67% 정도는 우라늄 농축 우리가 허용하겠다. 한다면 극적인 타결이 되겠죠. 아니면 이란이 그러면 우리가 전혀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극적인 타결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다른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자 아직은 좀 상황이 안개 속인 것 같은데 변곡점, 좀 대전환점이 오길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국방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방비 비출을 GDP의 5%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6조 원을 국방비로 쓴 우리나라의 경우 120조 원까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 수치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기준을 GDP 2%에서 5%로 올리기로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강조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We expect NATO allies to commit to spending 5% of GDP on defense and defense-related investment, an almost inconceivable accomplishment when President Trump started that project.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동맹들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동맹도 국방비 지출을 GDP 5%로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And with NATO stepping up, we now have a new standard for allied defense spending that all of our all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Asia, should move to. 국방부는 한국도 방위비 5% 기준에 포함되는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 동맹국도 신속히 국방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GDP 2.8%인 66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한 우리나라의 경우 5%로 기준이 올라가면 12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쏜 방사포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in close contact with our new South Korean counterparts as we work together to deter our adversaries and preserv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인상 문제가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홈구장 주변에서 단속 요원들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구단 측은 현지 시간 19일 X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ICE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다저 스타디움에 와서 주차장 진입 허가를 요구했다며 그들은 입장에 거부됐고 오늘 밤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저 스타디움 현장에 연방 요원들이 있다는 보도가 퍼지면서 팬들은 경기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고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 일부가 경기장 앞에 몰려들어 ICE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X 계정에 다저스 구단의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다저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관세 국경보호척 소속 차량들이 어떤 작전이나 법 집행과 관련 없이 스타디움 주차장에 아주 잠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 영국과 중국에서 여성 10명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이너런던 형사법원은 28살 A씨에 대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과 중국에서 온라인이나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 총 28건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이미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빼고 2048년 이후에야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난달 농산물과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직전 달보다 0.4% 낮은 119.66으로 집계됐습니다. 4월에 이어 2달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2023년 11월 이후 내림폭이 가장 컸습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했는데요. 서울도 계속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조금 전보다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욱 거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많지만 특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집중될 걸로 보여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비가 집중되면서 인천과 김포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지금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새벽보다는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졌지만 이들 지역에는 여전히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에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 영남과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호우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비에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어제 저녁부터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인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 후덥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남해안과 제주로 남아있다가 다음 주 후반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산간, 서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 걸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